지금 우린 세스 고딘의 저서 마케팅이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파트에 맞게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스터디할 파트는 챕터 20번째 동료 집단을 조직하고 이끌기입니다. 중간부터 시청하게 되신 분들은 재생 목록을 통해서 1편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브랜드의 팬덤을 만드는 일,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입소문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마케터들이 굳이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세스 고딘은 팬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료 집단은 당신을 떠나도 아마 생존할 것이다. 그때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움을 사전에 검색해보면 그 의미가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팬덤이 브랜드를 계속해서 찾게 되는 거, 바로 그것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리움일 겁니다. 광고의 접근과 완전히 거꾸로예요. 광고는 어떻게든 인지시킨다, 즉 공급자 행동이잖아요. 반면에 브랜드 마케팅의 목적은 찾게 된다 이며 이건 완전히 소비자 행동입니다. 웬만한 관계 형성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만 하면 소비자가 우릴 추앙하고 알아서 찾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요행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가 뭔지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죠. 근데 관계가 그럴 수 있던가요? 권위를 부여하면, 숫자로 객관성을 드러내면, 혹하도록 쿠킹을 하면, 그냥 뭘 어떻게만 하면 딱 한 번의 관계가 형성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런 태도가 너무 느껴져서 관계 형성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인간관계를 떠올리면 그립기까지 한 관계란 분명 오래 걸릴 일이라는 게 쉽게 납득이 되는데 왜 브랜드, 타겟 오디언스 이런 단어만 쓰면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워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타겟한 동료 집단과 맺어야 할 관계의 모습입니다. 저자는 그 방법으로 아주 담백하게 오래 머무를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그도 다른 판매원들처럼 얼리 어댑터들을 통해 실적을 올렸다. 다만 사람들이 이전에 접한 판매원들과 달리 바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머물렀다. 그는 계속 시연회를 열면서 사람들과 안면을 텄다. 한 달 동안 5번에 걸쳐 곡선의 중간 부분에 속한 사람들과 교류했다. 마음이 급하거나 무엇 하나만 바꾸면 팬덤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은 속도에 집착합니다. 이번 달에 성수동을 좋아하는 30대 여성에게 광고를 했다면 다음 달에는 조금 다르게 청담동을 좋아하는 30대 여성에게 광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매달 타겟 집단을 바꿔가면서 스스로 브랜드가 커지고 있다 라고 오해하지만 잘 모른 채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타겟 집단을 매달 바꾼다는 것은 실상 브랜드가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여러 동료 집단과 한 달 정도의 관계를 동시에 맺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직렬이 아니라 병렬 구조로 생각해야 하고 그만큼 각 집단과의 유대는 얕으며 퍼널 구조에 따라 각 집단의 얼리 어댑터들이 구매 전환됐을 뿐이에요. 즉 친구 여럿을 매달 새롭게 사귀고 있는 것이고 이 친구들 모두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시간이 들 겁니다. 반면 이렇게 여러 친구들과 얕은 유대를 형성하며 거들먹거리는 브랜드와 달리 하나의 동료 집단과의 관계에만 오래 투자한 겸손한 브랜드는 애틋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애틋한 감정을 갖게 된 하나의 동료 집단은 자발적으로 브랜드를 주변에 자랑하거나 추천하게 되죠. 전체 범주에서 얼리 어댑터와 대중을 나누듯이 각 동료 집단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얼리 어댑터와 대중이 나뉩니다. 잠깐
잠깐 하나의 페르소나에 집중하고 만족하며 떠났다면 아마 얼리 어댑터들만 만나고 해당 페르소나 집단에게 충분히 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페르소나 집단 전체에 퍼지지 않았다면 그 페르소나 집단이 모여서 대중에게 바이럴을 일으키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 애틋하지 않으니까. 그것보단 아마 질리도록 하나의 페르소나 집단에만 집중하는 편이 더 나을 겁니다. 그것도 오래오래 집중하면서 그들과 교류해야 하고 충분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요. 다른 페르소나로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들어도 내려놓고 말이죠. 결국 입소문으로 알려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데 입소문이 나기도 전에 빨리 떠나버리면 애초에 이 전략을 선택한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냥 페르소나 세분화만 하고 다시 광고 전략으로 넘어간 거죠. 세스 고딘이 분명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나면 대중 마케팅까지 병행하는 것이 캐즘을 넘는데 좋다고 했지만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미리 전체 구조를 알려줬을 뿐이죠. 하나의 문화 형성에 적어도 몇 년은 걸린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브랜드는 타겟 집단의 문제 해결은 물론 브랜드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유대 형성까지 충분히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인지시키는 공급자 활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찾게 되는 소비자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제 브랜드인 1헥타르 컴퍼니의 대상을 더 넓혀서 단기 전략으로 마케팅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인지도가 더 늘어나겠지만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헥타르 컴퍼니는 이제 고작 3년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브랜드를 만들 때 기본 10년은 본다고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아직 멀었죠. 저는 지금 이렇게나 재미없는 제 브랜드를 봐주시는 분들과 아직 더 오래오래 교류할 생각입니다. 제가 은둔형이라 외향적인 분들처럼 막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 스타일대로 오래 가보려고요. 저도 그동안 이 마케팅을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세스 고딘의 방향으로 정립을 하게 된 사람이라 그 방식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럼 오랫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세스 고딘은 명확하게 봉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봉사라는 단어는 제가 붙인 겁니다. 그만한 단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마케팅을 한다고 하실 때 봉사가 아니라 강요를 하려고 합니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고 그걸 마치 소비자가 원하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고 그것이 옳고 맞는 일이라고 믿어버리죠. 그러나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여도 원하는 게 아니었다면 소비자에게는 쓸모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걸 우린 이해해야 합니다. 브랜드의 대상을 정했다면 그들의 문제, 그들의 욕구에 맞는 가치를 제공하도록 계속해서 봉사해야 하는 거죠. 그들만을 위해서 다른 집단으로 조급하게 넘어가지 말고 오랫동안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는 거. 저는 이것이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봉사이며 브랜드 마케팅을 잘하고자 하는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타겟 페르소나 집단에게만 집중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제품 개발도 하고 타겟 페르소나 집단에게 맞는 캠페인도 계획하고 그들을 재밌게 해줄 브랜드 콜라보나 프로젝트를 기획해도 좋겠죠. 아니면 그들의 일상 안에서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컨텐츠를 전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봉사하면서 특정 페르소나 집단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 저는 아무나 못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오늘, 내일, 당장 오르는 숫자에만 집중할 겁니다. 매일 보게 되실 거예요. 며칠 만에, 몇 개월 만에 뭐를 달성했다 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AI 때문에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채울 수 있는 퍼센트는 20-30%이고 나머지는 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이유는 그 운을 무시하고 100% 정답인 걸 찾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20-30%라는 노력의 영역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이라도 높여보자고 미리 이렇게 공부하고 전략을 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모든 게 다 내가 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며칠 만에, 몇 개월 만에 무엇을 달성했다
그걸 처음 경험한 사람은 매우 기쁘겠지만 그걸 실력으로 착각하게 된 사람들은 결국 찾게 된다는 소비자 활동이 아니라 인지시킨다 혹은 귀찮게 한다 라는 공급자 활동, 즉 스턴트에 중독되어 버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기적 이익은 장기적 손실이고 장기적 이익은 단기적 손실이라는 말 저는 믿고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 세스 고딘 또한 일깨워주고 있어요. 자,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제 스터디한 파트 중 몇 개의 문장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 책을 직접 구입해서 정독해 보세요. 새로운 운동을 일으킨 다음 그 운동이 스스로 생명력을 갖추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지적 캐즘을 건너면 새로운 문화의 한 부분으로 계속 남아서 앞으로 나아가 다음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언제나 얼리 어답터들을 부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서성거리다가 가장 먼저 떠나고는 한다. 긴장이 사라지면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떠날 것이다. 그들은 한동안 당신의 레스토랑이나 소프트웨어 또는 종교적 활동을 받아들일지 모른다. 끈질기고 지속적인 압력과 새로운 긴장이 없으면 그들은 덜 나타날 것이다. 이래도 반감기, 쇠퇴가 시작되기 전 왕성한 시기가 있다. 동료 집단 안에서 활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든 행동은 약화되기 마련이다. 매일, 매달,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반감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세가 꺾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 대안은 재투자다. 다음 것을 쫓느라 항상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과감하게 지키는 것이다. 최고의 마케터는 사냥꾼이 아니라 농부다. 심고 가꾸고 갈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아라. 이 일을 반복하라. 반짝이는 물건을 좇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나는 운 좋게도 한 집단과 협력하고 그들을 선도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 말을 가장 먼저 한다. 동료 집단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구성원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하거나 당신의 목적을 위해 그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마케터로서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는 동료 집단의 구성원을 이어주는 것이다. 그들은 외롭고 단절되어 있으며 눈에 띄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당신은 변화의 중개자로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문화적 유물을 만들고 위상의 역할을 활용하여 의상, 일련의 암호, 심지어 비밀 악수까지 부각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동료 집단은 당신이 헌신하기를 기다린다. 그들은 대다수 마케터들이 빠른 성과만을 바라며 문을 두드리고 반응이 없으면 다음 집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어떤 마케터들은 오래 버틸 자세를 갖추고 헌신한다. 그 보답으로 동료 집단은 그들에게 헌신한다. 일단 당신이 동료 집단의 일원이 되면 당신의 성공이 그들의 성공이 되기 때문이다.